영상 내용의 모든 소유권은 본 채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약에 본 내용으로 불편하게 만들면 댓글로 쌀쌀하게 알려주세요. 저희가 잘 읽고 수정하겠습니다. 많이 양보 부탁드리고 감사하겠습니다. 63살의 이소연 씨. 40년 하고도 몇 년을 더 함께한 결혼 생활이 하루아침에 재처럼 흩어진 후 그녀의 시간은 고장난 시계처럼 멈춰버렸습니다. 남편의 물건들이 모두 빠져나간 집은 필요 이상으로 넓고 휑하게 느껴졌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그녀를 반기는 것은 벽 한쪽을 차지한 텅 빈 장롱이었고, 식탁에 앉아도 맞은편 의자는 주인을 잃은 채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삶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한 그 정막 속에서 소연 씨는 서서히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입맛을 잃어 밥알을 새다시피 수저를 놓기 일쑤였고, 헐렁해진 옷가지들은 그녀의 앙상해진 몸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낯선 여인이 그저 무표정하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화요일 오후, 지루하게 반복되던 일상에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낡은 현관문에서 울리는 초인종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던 그날, 문을 열자 오랜 단짝 친구인 윤미경 씨가 서 있었습니다. 65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늘 활기 넘치는 미경 씨는 몇 해 전 소연 씨와 똑같은 아픔을 겪고도 꿋꿋하게 자신만의 인생 이막을 열어젖힌 강인한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소연 씨의 쑥 들어간 볼과 힘없는 눈빛을 보자마자 안타까운 마음에 와락 끌어안았어요. 소연아, 세상에. 너 몰골이 이게 뭐니?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 뼈밖에 안 남았잖아. 이렇게 방 안에만 틀어박혀서 시든 꽃처럼 지낼 거야? 그러면 우울증밖에 더 오겠어. 안 돼. 이대론 절대 안 돼. 내가 아주 기가 막힌 곳을 아는데 딱 한 번만 나 믿고 따라 나서 보자. 응. 미경 씨가 단호한 어조로 말하며 꺼내놓은 곳은 바로 콜라텍이라는 소연 씨에게는 너무나도 생소한 이름이었습니다. 어르신들만을 위한 무도회장으로 신나는 음악에 맞춰 몸도 풀고 차도 마시며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사교의 장이라는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소연 씨는 당황스러움에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콜라텍이라고? 미경아, 지금 제정신이니?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춤이야. 스텝은커녕 몸치에 박치인 거 너도 잘 알잖아. 남들 앞에서 망신만 당할 거야. 하지만 미경 씨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소연 씨의 어깨를 굳게 잡으며 눈을 맞췄습니다. 야, 이소연. 나이가 무슨 벼슬이니? 우리라고 즐기지 말란 법 있어? 평생 남편이랑 자식들 위해 희생했으면 됐지. 남은 인생까지 그렇게 살 거야? 춤 못 추면 어때? 그냥 신나는 음악 듣고 사람들 구경만 해도 기분 전환이 될 거야. 제발, 응? 그 진심 어린 호소와 단호함에 굳게 닫혀있던 소연 씨의 마음의 빗장도 아주 조금 삐걱이며 열리는 듯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더는 이기지 못하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딱 한 번만이야. 약속 당일 소연 씨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설레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외출복들을 하나씩 꺼내 몸에 대보았어요. 너무 젊어 보이지 않을까? 너무 촌스럽지는 않을까? 수십 번을 망설인 끝에 은은한 꽃무늬가 있는 블라우스와 단정한 정장 바지를 골라 입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화장대, 거울 앞에서 그녀는 아주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자신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던 붉은 립스틱을 꺼내 조심스럽게 입술에 발랐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마치
흑백 세상에 색을 입히는 마법처럼 느껴졌어요. 드디어 도착한 종로의 콜라텍.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서부터 쿵쿵 울리는 음악 소리가 소연 씨의 심장을 먼저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어둡고 칙칙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정반대로 수십 개의 미러볼이 뿜어내는 현란한 조명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귀에 익은 옛 트로트와 경쾌한 지르박 음악이 터질 듯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무대 중앙에서는 수십 쌍의 어르신들이 세상 모든 시름을 잊은 듯한 얼굴로 춤에 몰입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만 얼굴에는 약속이라도 한 듯 환한 미소가 피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정말 활기차고 즐거워 보여. 소연 씨는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미경 씨가 익숙하게 이끌어 구석진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오렌지 주스를 주문했습니다. 쨍한 주스잔을 손에 든 채 소연 씨는 어색함과 경이로움이 뒤섞인 눈으로 그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있을 저 사람들이 저렇게 행복하게 춤을 추는 모습은 마치 다른 세상의 영화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이면서도 이상하게 얼어붙었던 그녀의 가슴 한구석을 따스한 온기로 지펴주는 듯한 묘한 기분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렇게 넋을 잃고 무대를 바라보던 소연 씨의 시선이 유난히 우아한 몸짓으로 탱고를 추는 한 쌍의 커플에게 머물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키가 크고 기품 있는 한 남성이 그들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68분 좋게 넘어 보이는 그는 잘 다려진 회색 정장 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두 분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남성은 잠시 망설이는 소연 씨를 향해 정중하게 손을 내밀었어요. 혹시 저와 한 곡 추시겠습니까? 미경 씨의 응원 어린 눈빛에 떠밀려 소연 씨는 얼떨결에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성의 손이 그녀의 손에 닿는 순간 소연 씨는 온몸에 짜릿한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단단한 손이 부드럽게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음악에 맞춰 리드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삐걱거리던 소연 씨의 발걸음이 그의 자연스러운 이끌림 속에서 놀랍도록 편안하고 자신감 있게 변해갔습니다.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나이에 대한 걱정, 다른 사람들의 시선 같은 것은 모두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귓가에 그가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우아하게 잘 추시는군요. 그 한마디에 멈춘 줄 알았던 소연 씨의 심장이 세차게 요동쳤습니다. 춤이 끝나고 그들은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신을 강도연이라 소개한 그는 68살에 은퇴한 역사학 교수였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소연 씨의 머릿속에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강도연 교수님? 혹시 80년대에 서울대학교에서 강의하셨던? 도연 씨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소연 씨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자신을 소개했어요. 저는 80학번 영문학과 이소연이에요. 교수님, 42년 만에 재회. 한때는 풋풋한 여대생으로 존경하는 교수를 남몰래 흠모했던 그녀였습니다. 이기적 같은 만남에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한 채 놀라움과 행복감이 뒤섞인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콜라텍과 그 밖의 장소에서 만남을 이어가며 그들은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도연 씨는 5년 전 아내와 사별했고 소연 씨는 마기혼의 아픔을 겪고 있었죠. 어느 날 도연 씨가 조심스럽게 고백했습니다. 사실 나도 그때 자네를 마음에 품고 있었네.
소연 씨. 하지만 난 자네의 스승이었고 나이 차이도 있고. 그 고백에 소연 씨는 끝내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세월 속에 묻어두었던 감정이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니었음을, 오히려 더 깊고 애틋하게 숙성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도연 씨는 자신의 오랜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인문예술 다방을 여는 것이었어요. 그곳에서 함께 차를 마시고 책을 읽고 음악을 들으며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는 등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꿈을 소연 씨와 함께 이루고 싶어. 당신이 곁에 있다면 그 다방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공간이 될 거야. 그 꿈과 로맨틱한 고백에 소연 씨의 마음은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60이 넘은 나이에 40여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극적이고 낭만적인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한강변을 거닐었고 촛불 아래에서 로맨틱한 저녁 식사를 즐겼습니다. 도연 씨는 언제나 소연 씨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처럼 아껴주었어요. 그의 사랑 속에서 소연 씨는 다시 젊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사랑받고 존중받는다는 감정이 메마른 그녀의 삶에 단비처럼 내렸습니다. 평생의 세월 속에 거칠어진 자신의 손이 그가 부드럽게 잡고 입 맞춰줄 때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처럼 느껴졌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진정한 사랑은 모든 한계를 초월할 수 있음을 온몸으로 깨닫는 나날이었어요. 하지만 신은 그들의 행복을 질투했던 걸까요? 그 행복은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 소연 씨는 도연 씨 아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도연 씨가 수면 중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소연 씨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42년 만에 다시 만난 사랑을 고작 한 달 만에 영원히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녀는 깊은 슬픔과 절망의 늪에 빠져 음식을 넘기지도 잠을 이루지도 못한 채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도연 씨가 떠난 후 소연 씨의 세상은 다시 잿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었어요. 심장이 통째로 뽑혀나간 듯한 공허함과 지독한 슬픔이 온몸을 쇠사슬처럼 올감했습니다. 그녀는 집안의 모든 커튼을 닫아 빛을 차단하고 죽은 듯이 침대에 누워 도연 씨와의 짧았던 나날들만을 필름처럼 되감아 볼 뿐이었습니다. 밥을 넘기는 것은 고역이었고 잠을 자는 것은 사치였습니다. 그녀의 몸과 마음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듯 위태롭게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친구 미경 씨가 거의 매일같이 찾아와 죽을 끓여 먹이고 억지로 일으켜 세우려 했었습니다. 2달이 지났을 무렵 미경 씨는 더 이상 그녀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생각에 거의 반강제로 그녀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소연아, 이렇게 죽은 사람처럼 살면 도연 씨가 좋아하겠니? 제발 딱 1시간만이라도 바깥바람 좀 쐬자. 응? 마치 송장처럼 끌려나와 다시 찾은 콜라텍.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그날따라 날카로운 비수처럼 소연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도연 씨와 함께 춤을 추었던 무대를 차마 바라볼 수 없어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오렌지 주스 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60대 정도로 보이는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스럽고 선한 인상의 그는 자신을 한지훈이라고 소개하며 너무나도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혹시 이소연 선생님 아니십니까? 저는 강도연 교수의 가장 친한 벗입니다. 그는 도연 씨가 생전에 소연 씨에 대한 이야기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도연이는 입버릇처럼 말했지요. 40년 만에
기적처럼 다시 만난 내 생의 유일한 첫사랑,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여인이라고요. 그 친구, 소연 선생님을 다시 만나고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모릅니다. 애써 꾹꾹 눌러 담았던 그리움이 그 말 한마디에 폭포수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소연 씨는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지훈 씨는 그 후로 소연 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는 도연 씨와의 옛 추억들을 소상히 들려주며 둘만이 아는 이야기를 공유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느 날 그는 낡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도연 씨가 소연 씨를 위해 썼지만 차마 전해주지 못했다는 시였습니다. 40년 세월 돌아 그대 다시 내 앞에 섰을 때 멈췄던 내 심장은 그제야 다시 뛰었네. 그 절절한 시구에 소연 씨는 도연 씨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감격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도연 씨를 기억하고 그의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지훈 뿐이었습니다. 소연 씨는 그를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어요. 지훈 씨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도연 씨가 자신에게 혹시라도 잘못될 경우를 대비해 하늘이 다시 맺어준 인연인 소연 씨를 끝까지 잘 보살피고 지켜달라는 비장한 유언을 남겼다는 것이었습니다. 몇 주 뒤 지훈 씨는 마치 중대한 비밀을 털어놓는 듯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강 교수님께서 제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선생님과 함께 이루고 싶어 했던 그 꿈, 어르신들을 위한 인문예술 다방을 제게 맡기셨습니다. 그는 도연 씨의 마지막 소원이 바로 소연 씨가 그 꿈의 중심이 되어주는 것이었다고. 자신은 그저 그 유지를 받드는 조력자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연 씨의 꿈. 그것은 이제 소연 씨에게 남겨진 삶의 의미이자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사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지훈 씨는 다방을 10건물에 임대 계약 보증금으로 2천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위조된 임대차 계약서까지 보여주며 소연 씨를 안심시켰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의 마지막 유지를 받드는 일. 소연 씨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노후를 위해 아껴두었던 적금을 깨서 돈을 건넸습니다. 그는 사업이 시작되면 한 달 안에 이자까지 쳐서 갚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은 없었고 지훈 씨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나타났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커피 머신 등 장비 구입에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했다며 3천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총 5천만 원. 소연 씨가 가진 전 재산의 3분의 1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뇌리를 스치는 불길한 예감이 있었지만 강 교수님의 평생 소원이 걸린 일입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됩니다. 라며 눈물까지 글썽이는 그의 연기 앞에서 소연 씨의 이성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돈이 모두 넘어간 후 지훈 씨의 태도는 180도 돌변했습니다. 전화는 늘 통화 중이었고 바쁘다는 핑계로 만남을 피했습니다. 지옥 같은 불안감에 휩싸여 있던 어느 날 소연 씨는 바람이라도 쐴 겸 우연히 다른 지역의 콜라텍에 들렀다가 자신의 눈을 의심하는 광경과 마주했습니다. 지훈 씨가 처음 보는 중년 여성의 손을 꼭 잡고 애틋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용하는 달콤한 말투, 여자의 손등에 키스하는 몸짓, 심지어 귓가에 대고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목소리까지. 모든 것이 자신에게 했던 것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소연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정신을 잃을 것 같은 몸을 이끌고 화장실로 달려간 소연 씨는 칸막이 너머로 들려오는 다른 여성들의 수군거림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기 저 남자,
한지훈이라는 작자 조심해. 나도 당했잖아. 죽은 남편 친구라면서 접근해서는 노인복지문화센터 짓는다고 투자 사기치는 전문 사기꾼이야. 난 평생 모은 1,500만 원을 날렸다고 노인문화센터. 인문예술다방.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며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도현 씨와의 고귀한 우정, 그의 마지막 꿈, 그리고 자신을 향했던 그 모든 동정과 애틋함은 처음부터 끝까지 돈을 노리고 치밀하게 설계된 잔인한 연극이었던 것입니다. 소연 씨는 차가운 화장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소리 없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그날 밤 소연 씨의 세상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어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향한 지독한 자책감이 칼날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헤집었습니다. 눈물마저 말라버린 텅 빈 눈으로 뜬 눈으로 밤을 새운 그녀는 다음 날 아침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집을 나섰습니다. 늘 그가 있던 콜라텍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가롭게 음악을 듣고 있는 지훈 씨를 발견하자마자 그녀는 짐승처럼 달려들어 그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고 근처의 가장 구석진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자리에 앉기도 전에 소연 씨는 참았던 모든 울분을 화산처럼 터뜨렸습니다. 한지훈 씨, 당신이라는 인간, 정말 악마군요. 어떻게 내 마지막 희망이었던 도연 씨의 꿈까지 팔아서 나를 속일 수 있나요? 내 인생을 망가뜨린 돈,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던 그 돈 5천만 원, 당장 돌려주세요. 그녀의 절규가 찻집의 고요를 갈랐지만 지훈 씨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남의 이야기를 듣는 듯 태연하게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이제껏 본 적 없는 냉소적인 표정으로 가면을 벗어 던졌습니다. 소연 씨, 그렇게 소리 지를 필요 없어요. 돌려주고 싶어도 돌려줄 돈이 없습니다. 그동안 밀린 월세도 내고 생활비로 좀 쓰고 경마의 재미 좀 보다가 전부 날렸거든요. 그의 뻔뻔하고 무미건조한 대답에 소연 씨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절망이 그녀의 목을 세게 졸라왔습니다. 소연 씨가 넋을 잃고 있자 지훈 씨는 악마의 속삭임 같은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평생 후회하며 살 겁니까? 아니면 잃어버린 것을 당신 손으로 되찾겠습니까?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 둘이 한 팀이 되어 다른 외로운 늙은이들을 상대로 돈을 버는 겁니다. 목표 금액을 채우면 당신 돈부터 깨끗하게 갚아주지요. 소연 씨는 경악했습니다.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이 사기꾼의 공범이 되어 자신과 같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라니. 그것은 인간으로서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옥 같은 며칠 밤낮이 흘렀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봤자 돈을 돌려받을 확률은 희박했고 오히려 세상의 조롱거리만 될 것이 뻔했습니다. 평생을 모은 재산의 3분의 1을 잃었다는 절망감, 그리고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는 처절함은 결국 그녀의 마지막 남은 이성과 도덕심을 마비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지훈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지훈 씨는 치밀하고 냉정한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교양 있고 기품 있는 소연 씨가 이혼이나 사별의 아픔을 겪은 자산가 노인 역할을 맡아 목표물에 접근하면 뒤이어 지훈 씨가 성공한 사업가이자 믿음직한 지인으로 등장해 원금 보장에 고수익 실버타운 사업 같은 솔깃한 투자 기회를 소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처음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 연습한 대로의 외로움을 연기하며 거짓 눈물을 흘리던 날 소연 씨는 속이 메스꺼웠고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감에 손끝이 차갑게 떨려왔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같은 시간들이 흐르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기묘한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공범 의식을 넘어선 이상한 유대감이었습니다. 증오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함께 밤을 새워 계획을 짜고 성공의 순간에 함께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실패의 위기 앞에서 함께 긴장하며 서로는 세상에서 서로의 유일한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어느 늦은 밤 허름한 포장마차에서 지훈 씨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희귀병을 앓던 아내의 병원비를 대느라 전 재산을 탕진하고 아내마저 잃은 뒤 세상을 향한 증오심으로 사기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연 씨는 그의 눈에서 처음으로 돈에 대한 탐욕이 아닌 한 인간의 깊은 슬픔을 보았습니다. 그를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아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도 같았습니다. 증오와 연민, 경멸과 의존. 그 모든 감정이 독처럼, 약처럼 뒤섞여 소연 씨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으니 이젠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겠어. 지훈 씨가 고백했습니다. 소연 씨도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당신을 죽도록 미워했지만 이젠 나도 당신 없이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그들은 소연 씨가 잃었던 5천만 원을 모두 채웠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두 사람에게 그 돈은 더 이상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목표 금액이었던 5천만 원이 통장에 모두 모였던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불법으로 얻은 돈다발은 그들의 허름한 방 한가운데서 기묘한 위압감을 풍기고 있었어요.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훈 씨였습니다. 그는 소연 씨의 거칠어진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주며 이제껏 들어본 적 없는 진지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연 씨, 이제 우리 이 지긋지긋한 사기 같은 건 다 잊고 평범한 사람들처럼 진짜 사랑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의 제안은 어쩌면 또 다른 거짓말일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소연 씨는 고개를 저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서로의 가장 추악한 모습까지 보아버린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 곁을 떠나지 않았고 그녀 역시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상 모두가 등을 돌려도 서로의 유일한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서로뿐이라는 것을 깨달아버린 후였습니다. 그녀는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죄로 얼룩진 과거는 결코 쉽게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평범한 삶을 꿈꾸며 함께 장을 보고 소박한 저녁을 차려 먹는 어색한 행복에 젖어든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평온한 아침, 현관문을 부술듯이 울리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현실이 들이닥쳤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의 끈질긴 고소와 수사 끝에 결국 그들의 꼬리가 잡힌 것이었습니다. 지훈 씨의 손목에 차가운 쇠고랑이 채워지는 순간 소연 씨는 자신의 세상이 세 번째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재판 끝에 지훈 씨는 상습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소연 씨는 공범으로 기소되었지만 재판 과정에서 그녀가 첫 번째 피해자였으며 지훈 씨의 심리적 지배 아래 범행에 가담한 점, 그리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이 참작되어 기적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훈 씨가 없는 2년의 시간, 소연 씨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그에게 기대어 살았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정직한 삶을 살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범죄로 얻은 돈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고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돈으로 시장 골목 가장 허름한 곳에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장을 보고 하루 종일 나무를 묻히고 조림을 만들었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정직하게 흘리는 땀방울은 지난날의 더러운 돈보다 훨씬 값지고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일주일에 한 번 꼬박꼬박 교도소의 지훈 씨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가게의 소소한 일상과 새로 찾은 삶의 보람, 그리고 그를 향한 복잡하지만 솔직한 마음을 담담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 편지들은 차가운 벽 너머에 두 사람을 잇는 유일한 희망의 끈이었습니다. 마침내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훈 씨가 출소하는 날, 소연 씨는 이른 새벽부터 교도소 정문 앞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2년의 세월은 그를 더 늙고 수척하게 만들었지만 예전의 교활함 대신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차분함이 그의 눈에 어려 있었습니다. 서로를 마주한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연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기다렸어요. 지훈 씨가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소. 약속했으니까. 그들의 관계는 범죄 속에서 피어났던 기이한 유대감을 넘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며 더욱 단단하고 진실하게 숙성되어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교도소 안에서 자신의 삶을 수없이 반성했다며 이제는 결코 거짓된 삶을 살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이제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 소연 씨와 지훈 씨 두 사람은 시장 골목의 작은 반찬 가게를 함께 운영하며 정직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손을 잡고 시끌벅적한 새벽 시장으로 향하고 가게에서는 등을 맞대고 함께 음식을 만들며 저녁이면 그날의 수입을 함께 계산하며 소박한 행복을 느낍니다.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소연 씨는 이 모든 것이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강도연 교수와의 순수하고 달콤했던 사랑, 지훈 씨에게 모든 것을 잃었던 절망의 순간,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길에 들어섰던 복잡한 시간들까지도 그 모든 조각들이 모여 지금의 자신과 두 사람의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결코 평탄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인생의 황혼역에서 비로소 진정한 사랑과 마음의 평온을 찾았습니다. 소연 씨는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황혼의 나이에도 사람은 여전히 사랑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으며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든 결국 모든 시련을 이겨낼 힘을 준다는 것을 말입니다.